자, 보자. 여기 보면 몇 페이지를 보냐? 오늘은 2명이 나왔네. 너 이거는 없어? 안 샀어? 이것만 샀어? 알았어. 빨리 사. 자, 보자. 이제 지질시대의 환경하고 생물인데, 야, 지질시대는 언제냐면, 야, 지구가 탄생한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우리는 지질시대라 그래. 근데 46억 년 전이면 너무 오래됐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타임머신이 없는 한 직접적으로 가고 관찰할 방법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질시대의 환경이나 생물을 갖다가 연구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뭐가 있냐? 가장 좋은 게 간접적인 방법 중에 좋은 게 뭐가 있냐면 화석이 있어. 화석. 그러다 보니까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을 갖다가 논할 때 화석을 통해서 지질시대를 알아낸다. 화석을 통해서 알아낸 지질시대. 소윤이가 선생님한테 그걸 줬나? 시험지 안 줬지? 다음에 올 때 시험지 갖고 와. 있어? 잘했어. 잘했어. 서윤아, 그리고 이따 요 답지 좀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보내. 응? 알았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알아서 챙겨오시고. 자, 보자. 첫 번째 화석을 보자. 화석은 뭐냐면 화석은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것으로 주로 어디서 발견된다? 퇴적암에서만 발견된다. 왜 퇴적암에서만 발견될까? 야, 화성암은 마그마니까 녹아버려. 그리고 변성암은 열과 압력을 받으니까 화석이 생겨도 없어져 버려. 이해됐니? 그러다 보니까 퇴적암에만 존재한다. 그래갖고 뭐가 있냐? 얘가 생물의 뼈, 알, 발자국, 기어다니는 흔적, 생물이 뚫은 구멍, 교화목 등이 있다. 옆에 봐봐. 자, 대부분의 화석이 퇴적암에서만 발견되는 까닭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생물의 유해가 파손되거나 형태가 사라지기 때문에 화성암이나 변성암에서는 화석이 발견되기 어렵고 대부분은 퇴적암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밑에 봐봐. 제일 밑에 영어에 교화목이 있다. 교화목. 나무 원래 형태와 구조를 보존한 상태로 이산화탄소가 나무 성분에 대체되어 만들어진 화석이다. 나무인데 나무가 썩어버리잖아. 그러면 거기를 갖다가 이산화탄소가 대체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돌처럼 굳어진 거야. 이해됐어? 나무 모양이 돌처럼 굳어진 거야. 그 다음 보자. 그리고 이제 화석의 생성 과정이 있어. 화석이 생성되려면 썩기 전에 묻혀야 돼. 화석의 생성 과정은 썩기 전에 묻혀야 돼. 그래가지고 보자. 화석의 생성 과정에서 첫 번째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땅속에 묻힌다. 그리고 퇴적물이 쌓여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얘가 화석이 생성된다. 그리고 이게 지층이 융기 바닥 지하 깊수함부대에 있던 이 화석이 땅이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걸 융기라 그래. 융기돼 가지고 침식 작용을 받아가지고 드러나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제일 처음에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땅속에 묻혀. 그 다음 퇴적물이 쌓여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제 성분이 썩고 다른 걸로 대체돼. 그러면서 화석이 생성된다. 그리고 지층이 융기해서 침식 작용을 받으면 화석이 드러난다. 그리고 자, 여기서 화석의 생성 조건이 있다. 옆에 보충자료에 생성 조건이 있어. 화석이 생성되려면 썩기 전에 빨리 매몰돼야 돼. 썩기 전에 봐봐. 첫 번째, 화석의 생성 조건은 개체수가 많아야 돼. 그래야지만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아.
그 다음 두 번째, 생물이 단단한 뼈와 같이 단단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자, 생물의 단단한 부분이 있을수록 화석으로 남기 쉽다. 그리고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훼손되기 전에 지층 속에 빨리 매몰돼야 돼. 그래갖고 화석화 작용 받아야 된다. 화석화 작용은 뭐냐?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다른 물질로 치환되거나 탄소로 변해 화석으로 되는 작용이다. 이해되지? 그 다음 이제 화석의 종류가 있어요. 일단 화석의 종류. 화석은 크게 생성 시기를 알려주는 표준화석하고 생성 환경을 알려주는 시상화석으로 나눈다. 표준화석하고 뭘로 나눈다고? 화석의 종류는 시상화석으로 나눈다. 표준화석은 뭐냐면 개체수가 많아요. 표준화석은 개체수가 많아야 되고 지층의 특정 시기에만 살았어. 지층에 뭘 알려준다? 생성 시기. 이게 발견되면 고생대다. 이게 발견되면 중생대다. 신생대다.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려준다. 갖고 자, 생존기간이 짧아야 돼. 그리고 분포 면적은 넓어야 돼. 이해되니? 그리고 시상화석은 특정 환경에만 살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견되면 이때는 여기는 온난수변한 육지다. 따뜻하고 얕은 바다다. 이런 식으로 아는단 말이에요. 지층의 생성 환경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조건은 생존기간이 길어. 대표적인 시상화석인 고사리는 고생대 때 생겨갖고 지금까지도 존재하잖아. 생존기간이 길어. 그리고 분포 면적은 좁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생존기간은 이쪽이 Y축이 생존기간이고 X축은 분포면적이야. 그러면 생존기간이 길고 분포면적이 적은 게 시상화석. 이게 발견되면 시상화석의 대표적인 게 고사리가 발견되면 고사리 화석이 발견되면 온난수변한 육지. 그리고 조개가 발견되면 얕은 바다나 갯벌이야. 산호가 발견되면 따뜻하고 얕은 바다야. 그리고 표준화석은 생존기간 짧고 분포 면적은 넓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보자. 그리고 시상화석, 표준화석에는 알아두면 편하다. 거기 삼엽충, 각주어, 완종류, 필석, 방주층이 있어. 뒤에 나와 또 방주층, 필석하고 여기 방주층이 빠졌는데 뒤에 나와. 근데 삼엽충은 바퀴벌레처럼 생겼어. 그리고 이 갑주어는 밑에다 써놔봐. 최초의 척추동물이다. 갑주어가 최초의 원시어류야. 최초의 척추동물이야. 척추동물. 그 전까지는 무척추만 있었어. 척추가 없었단 말이야. 그리고 완종류는 조개류야. 그리고 중생대의 표준화석은 암모나이트하고 공룡이다. 신생대는 화합해석과 메모드야. 그러면 자, 두 번째 봐라. 자, 두 번째 화석을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것. 화석을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가 표준화석을 통해서
지층이 시상화석을 통해서 지층이 생성될 당시의 환경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표준화석을 통해서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 수 있고, 그 다음, 같은 종의 생물의 진화 과정을 알 수 있어. 생물의 진화 과정. 그리고 과거 대륙 이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알 수 있고, 과거 여기가 바다였는지 육지였는지 바다나 육지 환경을 알 수 있고, 과거의 기후 변화도 알 수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보자. 지층이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지층이 생성 당시의 환경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시상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면 봐. 지층이 생성될 당시의 환경은 시상화석을 이용하여 지층이 생성될 당시의 환경을 알 수 있다. 화석을 통해 과거 환경 추론하기. 그림은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고사리와 조개의 모습과 각 생물의 화석의 모습을 나타낸 거다. 그러면 화석이 발견된 지층의 환경은 생물은 과거에도 현재와 유사한 환경에서 서식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갖고 고사리가 지금 현재 따뜻하고 수변한 육지에 살지. 그러면 여기는 과거에 따뜻하고 수변한 육지라고 추정할 수 있어. 그리고 조개 화석이 발견됐지. 그러면 조개 화석은 지금 현재 얕은 바다나 갯벌에 사니까 과거에도 여기는 얕은 바다나 갯벌에 있을 거로 추정한다. 생물의 서식 환경과 다른 곳에서 화석이 발견되는 경우 생물이 퇴적된 이후 지각 변동을 받아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태백 구문소에서 발견되는 조개 화석. 구문소는 육지야. 근데 옛날에는 과거에는 얘가 뭐야? 조개가 발견되니까 과거에는 얕은 바다나 갯벌이었다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이제 지각 변동 받아가지고 얘가 육지가 된 거야. 특히나 윤기 같은 걸 받으면 바다가 육지로 변한다. 그리고 올라와. 그 다음 두 번째 뭘 할 수 있냐? 지층의 생성 당시에 생성 시기를 알 수 있어. 뭘 통해서? 표준화석을 통해서. 봐라. 지층의 생성 시기는 표준화석을 이용하여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 수 있다. 표준화석은 고생대와 중생대를 분류할 때 삼엽충의 멸종을 활용하는 것처럼 지질시대의 구분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생물의 진화 과정은 생성 시기를 알고 있는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을 통해 생물의 진화 과정을 추론할 수 있다. 동물은 어떻게 화석을 통해서 동물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제일 처음에는 무척추 동물이었어. 무척추 동물이었다. 근데 척추 동물 어류가 등장했단 말이야. 처음으로. 그 다음 이게 양서류로 변했어. 양서류는 뭐야? 바다나 육지, 물하고 육지 다 살 수 있는 놈. 개구리 같은 게 양서류란 말이야. 그 다음 파충류로 진화. 그 다음 조류. 그 다음 마지막에는 포유류로 진화한다. 뒷장 넘겨보면 뭐가 있냐면 또 뭐가 있냐면 한 장 더 넘겨봐. 한번 봐봐. 생물의 진화 과정 14페이지에 제일 위에 있어. 한 장 넘겨보면 여기 봐봐. 동물은 무척추에서 척추, 그 다음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로 진화했어. 식물은 해조류, 양치식물, 거시식물, 속시식물로 진화한단 말이야. 이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사실. 이해됐지? 다시 앞으로 가서 보자. 이제 11페이지 봐봐. 보면 이제 네 번째 뭘 할 수 있냐? 과거의 대륙 이동. 고생대 말에 모든 대륙이 남극 쪽에 모여가지고 초대륙이 등장했단 말이야. 이게 일명 판게야. 판게야인데 이게 중생대 초에 이제 벌어져갖고 현지와 같은 5대양 6대주가 생겼단 말이야. 이해됐지? 근데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같은 종의 화석이 발견돼. 옆에 봐라. 과거 대륙 분포의 변화. 여러 대륙에서 메조사우루스 화석과 글리소프테리어스 화석이 발견되는 것을 통해 야, 얘들이 날개 달린 것도 아니잖아. 근데 얘들이 어떻게 멀리 떨어진 대륙에 더 분포할까? 옛날에는 다 한 대륙이었어. 근데 메조사우루스라는 놈이 글리소프테리어스를 먹었어. 갖고 멀리 이동해가지고 똥 싸니까 그게 뭐냐? 다른 대륙에서 발견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현재는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들이 과거에는 한 덩어리로 뭉쳐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한계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과거 대륙 이동이 멀리 떨어진 화석을 비교하여 과거 대륙 분포를 변화를 갖다가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과거 바다 육지 환경을 알 수 있어. 봐봐, 뭐냐면 화석이 발견된 생물의 서식 환경을 통해 지층이 퇴색된 당시의 환경이 바다였는지 육지였는지 알 수 있다. 자, 삼엽충, 완종류, 갑주어, 방주충, 암모나이트, 화폐석, 산호, 조개 화석이 발견되면 과거의 바다 환경이었던 거야. 그리고 공룡, 매머드, 고사리, 소철, 참나무 화석이 발견되면 과거 육지 환경이었던 거야. 이해됐니? 어느 종의 화석이 발견되느냐에 따라서 과거에 얘가 육지였는지 바다였는지 알 수 있다. 이해됐어? 야, 너희들 아이스크림 먹을래? 더우니까? 먹을래? 뭐 먹을 거야? 폴라포? 빠피코? 그 다음 너도? 알았어. 오늘 아낌없이 베풀어 줄게. 선생님. 갖다 줄게. 냄새 나갖고 좀 껐어. 그렇지, 냄새 나지 좀. 몰랐어? 코 막혀서? 여기다 보여? 그리고 과거 기후변화도 알 수 있다. 기후변화는 뭐냐면 자 봐라. 과거 기후변화도 알 수 있어. 뭐냐면, 자, 기후에 민감한 생물종의 분포와 특성을 이용하여 과거 기후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꽃가루 화석으로는 당시의 식생 분포, 식물의 그리고 유공충 화석을 등을 분석하여 과거 기후를 추정할 수 있다. 유공충 화석은 당시의 해수의 온도. 봐봐. 자, 과거 있잖아. 여기에 유공충이 살았어. 근데 여기에 물에는 H2O잖아, 물이. 근데 여기에 산소가 동위원소가 있어. 8의 16이 있고 8의 18이 있어. 근데 누가 더 무거워? 당연히 질량수가 큰 8의 18이 무겁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물속에가 이 16하고 18이 들어있단 말이야.
산소가. 근데 야 여기서 증발을 해. 증발해가지고 얘가 구름이 돼. 구름이 돼가지고 구름에서 눈이 내려. 눈이 내려가고 여기에 쌓여. 빙하가 돼. 근데 빙하 속에 야 16분의 18의 비율이 높다. 빙하 속에 만약에 빙하 속에 얼음 속에 H2O의 얼음 속에 이게 높다. 그러면 당시의 기온은 어떻게 됩니까? 높았던 거야. 기온은 높았던 거야. 왜 그러냐면 이 무거운 놈을 끌어올리려면 열 에너지를 많이 가해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기온이 높았던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만약에 유공충의 몸속에 이 16분의 18의 비율이 높지. 그러면 이때 수온은 낮췄던 거야. 왜 그러냐면 야 우리가 탄산음료 콜라에 뭐가 녹아 들어가 있어?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녹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콜라 보관할 때 어떻게 보관해? 냉장고에 뚜껑 닫아서 보관하지.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 용해도는 높고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 용해도는 높단 말이야. 그러면 야 수온이 낮으면 이것들이 많이 녹아. 그러다 보니까 이 유공충이 이걸 많이 흡수하니까 16분의 유공충 몸속에 16분의 18의 비율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봐. 화석을 분석하다 보면 과거 기후 변화하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수온이 낮다는 거, 낮다는 거. 옆에다 써놔 얘들아. 이것만 써놔. 이것만 써놓으면 돼. 비가 올라오면 오지. 알아. 오는 둥 마는 둥 하니까. 와, 날씨가 흐리니까 홈플러스에 사람이 없다. 봐라. 그리고 그게 밑에 봐봐. 자, 화석을 이용한 지층의 태적 환경과 생성 시기 해석하는 거. 자, 제일 아래에 있는 지층이 제일 오래된 거야. 위로 올라갈수록 최근에 쌓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C가 봐봐. A는 뭐니? 자, 산호하고 삼엽충 화석이 발견됐어. 그러면 얘는 고생대에 퇴적됐고 지층이 퇴적될 당시에는 얇고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바다 환경이었어. 근데 B는 공룡 화석이 발견됐어. 그러면 중생대에 퇴적됐고 퇴적될 당시에는 육지 환경이었어. 즉 고생대 때는 바다 환경이었다가 이 지층이 융기해가지고 중생대 때는 뭐가 된 거야? 육지가 된 거야. 그 다음 C는 고사리가 발견돼. 그러면 퇴적될 당시에 따뜻하고 수빈한 육지였어. 즉 지층 A가 퇴적될 당시에는 바다 환경이었다가 지층이 융기한 후 지층 B와 C가 퇴적될 때는 육지 환경으로 변했다. 이해됐지? 그 다음 봐라. 또 이제 지질 시대를 보자. 지질 시대. 지질 시대는 뭐라 했어? 지구가 탄생한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지구 탄생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보자. 그러면 자 지구가 탄생한 45억 6,7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데 압도적으로 지진시대는 누가 많다? 성캄브리아대가 88%야. 뒤로 갈수록 짧아져. 고생대가 그 다음으로 길고 중생대가 그 다음으로 길고 신생대가 가장 짧다. 그래갖고 성캄브리아대는 야 46억 년 전부터 5억 3,900만 년 전까지 그리고 고생대는 6.3%로서 5억 3,900만 년 전에서 2억 5,200만 년 전까지 그리고 중생대는 4.1%로 2억 5,200만 년에서 6,600만 년 전까지 그리고 신생대는 제일 작아 1.4%로 6,600만 년 전에서 현재까지다. 그리고 지질시대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 지질시대 구분 기준 두 개다. 생물계의 큰 변화. 즉 멸종이나 새로운 생물들이 대거 출현할 때 생물계의 큰 변화. 그리고 대규모 지각은 부정학과 같은 대규모 지각은 선생님 부정합이 뭐예요? 정합은 얘들아 이렇게 지층이 연속적으로 퇴적된 걸 갖다가 뭐라고 해요? 정합이라고. 부정합은 지층이 퇴적이 중단됐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퇴적되는 거. 퇴적이 중단됐다가 다시 퇴적되는 거. 그걸 부정합이라고 해요. 부정합은 말하는 순서가 있어요. 이렇게 바다 밑에 퇴적이 있어. 퇴적이 됐어. 그 다음 얘들이 융기를 해. 그러면 이제 애들이 깎인단 말이야. 깎여가지고 이렇게 침식을 받아. 위로 올라가니까 침식을 받아. 융기하니까 침식받아. 그러다가 다시 이제 침감을 해. 그 다음 또 이제 뭘 해? 다시 이제 퇴적이 되는 거야. 바다 밑으로 내려가고 다시 퇴적이 되는 거야. 근데 이때 알아? 이게 부정한 면이다. 이게 침식됐는데 여기가 부정한 면이다. 여기가 부정한 면이다. 여기가 부정한 면이다. 다시 퇴적되는데 여기가 부정한 면이다. 그 바로 위에 자갈이 쌓여있는 층을 여기를 기저여감층이라고. 이 기저여감층 바로 밑에가 부정한 면이야. 근데 야 같은 종의 생물 화석이라도 확 부정한 면을 사이에 두고 아래 게 더 오래된 거야. 위에 게 확 지나가죠. 아니면 부정한 면을 사이에 두고 걔가 멸종해버려. 왜? 퇴적과 퇴적 사이에 오랜 시간적 간격이 있으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학과 같은 대규모 지각 변동이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야. 두 개가 부정한 면을 사이에 두고 퇴적과 퇴적 사이에 오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물이 확 진화하거나 생물이 멸종할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부정합이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지질시대의 구분은
지지세 구분은 봐라. 자, 성칸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있어. 성칸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있는데 성칸브리아대가 제일 길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갈수록 짧아져. 그리고 왜? 야, 성칸브리아대라고 하는 거야. 야, 대 밑에 기가 있어. 근데 고생대의 첫 번째 기가 캄브리아기야. 근데 캄브리아기 앞에 있다 해서 성칸브리아 된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봐. 자,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시기는 가장 길고 멀리 떨어져 있는 성칸브리아 시대다. 밑줄 그어. 왜 화석이 발견되지 않았을까? 않는까라 개체수가 적었고 그 다음 단단한 부분이 없었어. 그리고 자, 성칸브리아 시대에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까닭은 생물의 개체수가 적었고 밑줄 그어. 생물체에 단단한 골격이 없었으며 화석이 되었어도 오랜 시간 동안 지각 변동과 풍화작용을 받아서 화석이 남아있기가 어려웠다. 이 이유 때문에. 근데 화석이 많이 발견된 시기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야. 생물계의 큰 변화를 기준으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한다. 야, 지질시대의 상대적 길이 봐봐. 성칸브리아가 압도적으로 길고 그 다음 고생대, 그 다음 중생대, 신생대다. 야, 성칸브리아 시대는 화석과 지층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하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세분화하기 어렵다. 그리고 지층이 발견된 화석으로 지질시대 구분하기. 봐봐. A는 가에서 생성돼가지고 다에서 멸종되고, 야, B는 스몰 B는 다에서 생성돼가지고 마에서 멸종했다. 그리고 C는 뭐야? 라만 살았어. 그리고 D는 가에서 생성돼갖고 마에서 멸종됐고, 그 다음 E는 뭐야? 나에서 생성돼갖고 다에서 멸종했다. 그리고 F는 라에서 생성돼갖고 마에서 멸종했다. 그리고 야, 지층의 경계 가와 나 사이는 E가 출현했고, 그 다음 나하고 다 사이는 B가 출현했고, 다하고 나 사이는 A, E가 멸종했고 CF가 출현했다. 그리고 라와 마 사이는 C가 멸종했어. 따라서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층은 어디야? 다하고 나의 경계지. 왜? 생물계의 극기화 변화, 화석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해됐니? 그리고 옆에 보자. 보충대래 부정합은 봐라. 부정합은 지각 변동을 거친 지층이 위에 새로운 지층이 퇴적되어 위아래 두 지층 사이에 연속적이지 않는 관계를 말한다. 퇴적이 중단됐다가 다시 퇴적되는 거야. 부정합의 생성 과정은 퇴적, 융기, 침식, 침가, 퇴적이다. 성칸브리아대는 지질 기록에서 처음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생물의 화석이 산출시키는 고생대의 시작인 캄브리아기이다. 그래갖고 성칸브리아 시대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시대, 즉 캄브리아기 이전의 지질시대라는 뜻이다. 그리고 지질시대의 상대적 길이는 지질시대를 12시간으로 나타내면 고생대는 10시 35분, 중생대는 11시 21분, 신생대는 11시 50분이 시작했다. 이해됐지? 넘겨. 갖고 12페이지 한번 풀어봐. 빨리. 풀어보세요.
다 풀었어? 자, 1번에 1번에 화석, 2번에 시상화석, 3번에 식이, 4번에 지질시대, 5번에 생물계, 6번에 고생대, 1번에 니은, 디귿, 리을, 2번에 공, X공, 그 다음 3번에 흔적, 화석, 융기, 4번에 시상, 표준, 표준, 시상, 그 다음 5번에 1번에 니은, 2번에 기억, 3번에 디귿, 6번에 기억, 미음, 비읍, 그 다음 7번에 디귿, 리을, A가 성칸, 8번에 A가 성칸무리아 시대, B가 고생대, C가 중생대, D가 신생대. 좀만 쉬어? 쉬어? 얘들아. 자, 이제 14페이지 지질시대 지구학과 생물의 변화. 자, 봐라. 제일 먼저 봐봐. 성칸무리아대가 제일 먼저 있지. 성칸무리아대는 봐라. 성칸무리아대는 봐라. 자, 환경은 첫 번째. 자, 모든 시기가 전반적으로 기후가 온난했어. 그리고 말기에만 빙하기가 있었는데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었어. 왜? 화산 폭발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왔어.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온실기체잖아. 온실효과에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너무 높아진 거야. 높아지다 보니까 0도 이하로 안 내려가 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중생대만 빙하기가 없었다. 다른 시대는 다 전체적으로 온난했고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는데 중생대만 빙하기가 없었다. 봐라. 환경은 성칸무리아 시대의 환경은 기후는 비교적 온난했고 여러 차례 빙하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륙 분포는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았고 발견되는 화석의 양이 매우 적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리고 생물은 봐라. 생물은 발견되는 화석이 거의 드물다게 있지. 왜? 성칸무리아 시대의 화석의 수가 왜 적다 있어? 개체 수가 적었고 단단한 부분이 없었고 그리고 화석이 생겨도 지각 변동이나 풍화를 받아가지고 있어도 없어져 버렸단 말이야. 이해됐지? 자, 봐라. 성칸무리아 시대는 발견되는 화석이 매우 드물다. 생물의 개체수가 적었고 생물의 단단한 뼈나 껍질과 같은 껍질이 없었으며 화석이 되었어도 오랜 시간 동안 지각 변동과 풍화작용을 받아서 화석으로 남아있기가 어렵다. 그 다음 바다에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했다. 왜? 생명체는 그때 당시만 해도 오존층이 없었어. 밖에는 자외선이 강렬하게 쬐어가지고 밖에는 살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바다 자체가 그걸 막아주다 보니까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했다. 강한 자외선이 바닷속에서 닿지 않기 때문에 봐봐 얘들아, 최초의 생명체는 봐라 얘들아, 단세포 세포 하나가 생명체인 단세포 원핵생물이었어. 원핵생물은 뭐냐? 원시핵을 갖고 있단 말이야. 원시핵을 갖고 있어갖고 세포의 소기관에 바꾼 적 없어. 갖고 최초로 등장한 게 세균이
남세균이야. 얘는 광합성을 한단 말이야. 가지고 얘가 뭐 이제 화석이 되면 뭐가 되냐?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돼. 바위에 붙어가지고 화석이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돼. 그 다음 뭘로 진화하냐? 단세포 진핵생물로 진화해. 이제 이거는 뭐야? 세포의 소기관에 막구조가 있어. 진짜 핵이 갖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이제 뭐로 진화하냐? 다세포 진핵생물로 진화해. 그래가지고 호주의 에디아카나 언덕에 에디아카나 동물군, 뭐 해파리, 해면 동물이 생겼어. 이게 되면 이게 이제 화석이 되는 게 에디아카나 동물군이다. 야, 뭐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는 화석이 2개밖에 없어. 거의 없어. 저기 스트로마톨라이트하고 에디아카나 동물군이 있어. 누가 먼저 생겼다?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먼저 생기고 그 에디아카나 동물군이 나중에 생긴 거야. 이거 써놔.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했는데 성캄브리아 시대에 단세포 원핵 생물인 남세균이 출현했다. 그래가지고 봐봐. 바다에는 최초의 과합성 생물인 남세균 사이노박테리아가 출현했고, 그래갖고 이게 출현하면서 단세포 생물로서 원핵 생물로서 청록색으로 보인다. 하고 바다를 갖다 제일 처음에 산소를 포화시킨 다음에 이게 대기까지 방출이 됐어. 응? 이해됐어? 그리고 그 다음 봐라. 그 다음 초기에는 단세포 생물, 말기에는 최초의 다세포 생물, 이렇게, 단세포 원핵 생물인 남세균이 만드는 화석은 스트로마톨라이트를 형성하고, 다세포 진핵 생물인, 해파리하고 해면동물이 에디아카나 동물군 화석을 형성했다. 그리고 육지에는, 오존층이었기 때문에 자외선이 내리쬐니까, 강한 자외선이 내리쬐니까, 육지에는 생명체가 없었어. 바다에만 있었다. 그리고 옆에 봐. 지질시대 산소 농도 변화 봐봐. 남세균으로 세균의 광합성으로 산소가 바다와 대기에 방출이 됐다. 그래서 산소의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했어. 그러면서 오존층이 형성됐어. 그러면서 이제 밖에도 살 수 있어. 그래갖고 육상생물이 출현했고 서식지의 확대로 생물의 수가 증가했다. 즉 32억 년 전에 뭐가 출현한 거야? 남세균이 출현한 거야. 그러니까 산소가 생긴 거야. 공기 중에 32억 년 전에 해봐. 여기. 그러면 이제 고생대를 보자. 이제 고생대를 보면 고생대는 전반적으로 온난화했대. 고생대로. 그리고 말기에 뭐가 있었다? 빙하기에 있었다. 봐봐. 고생대는 기후는 초기에는 대체로 온난했고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다. 수륙분포는 말기에 고생대 말에 대륙들이 모여서 하나의 초대륙인 판기아가 형성됐다. 판기아가 형성되면 어떻게 되냐? 봐봐. 이렇게 대륙들이 떨어져 있었어. 그래갖고 여기에 많은 생물이 살고 있었어. 근데 이게 합쳐지니까 어떻게 돼? 여기에 살고 있던 생물들은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해류가 단순해져. 그러니까 기후가 단순해지다 보니까 대멸종이 시작됐어.
이해됐어? 판기화 형성으로. 판기화 형성이 되면 얕은 바다의 면적이 감소하고 기후가 급격히 변하기 때문에 생물종과 개체수가 크게 멸종이 일어나고 크게 감소했다. 그리고 봐라, 생물은 봐라 초기에 해양 생물의 종과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 이게 상캄브리아 시대에서 고생대로 넘어가면서 생물의 수가 급증을 했어. 폭발적으로. 그래가지고 자 바다와 대기의 산소 농도가 증가했다. 그리고 껍데기나 뼈와 같이 단단한 부분을 가진 해양 생물이 출현했어요. 중기에 육상 생물이 출현했다. 왜? 대기 중에 오존층이 형성되어갖고 지표에 도달하는 강한 자외선을 차단했기 때문에 생물의 서식지가 바다에서 육지로 고생대 때 육지로 서식지를 확대했다. 말기에는 삼엽충, 방주충 등의 생물의 대멸종이 있었다. 대멸종의 이유는 밑줄과 판기화 형성하고 화산 폭발 등으로 인한 환경 변화가 원인이다. 그리고 바다에는 어떤 생물이 살았냐? 삼엽충, 방주충, 완종류, 필석이 살았어. 이 네 개는 무척추 동물이고 어류, 원시어류, 갑주어가 최초의 척추동물이다. 그리고 육지에는 양서류하고 곤충류, 대형 잠자리 같은 거, 양치식물, 고사리 같은 거 번성했다. 그리고 말기에는 얘들아 뭐냐면 다음 시대에 번성할 놈들이 나타나는 거야. 파충류나 거시식물이 등장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고사리는 지금 고사리하고 좀 틀려. 그래가지고 뭐냐면 크기가 수십 미터로 거대했으며 이때 생긴 양치식물로 이루어진 숲은 현재 석탄층으로 남아있다. 이해됐지? 그리고 중생대는 봐라. 자, 중생대는 환경은 봐라. 기후가 빙하기가 없이 전반적으로 온난했다. 왜? 선생님 말했지. 화산 폭발로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가 다량으로 배출됐어. 그러다 보니까 온실기체가 많아지니까 원시효과가 높아져가지고 커지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해 버리니까 영하로 안 내려간 거야. 그래갖고 빙하기가 없었다. 중생대는. 그리고 자 수륙분포는 초기에 판기화가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대륙으로 갈라졌고 대서양과 인도양이 형성되면서 인도가 분리하여 북상했다. 그래갖고 고생대 말에 비해 대륙과 해양의 분포가 다양해졌다. 그리고 생물은 중생대를 뭐의 시대? 공룡의 시대, 파충류의 시대라고 그래. 파충류가 번성해서 그러다 보니까 서식지의 다양성의 증가로 고생대 말기에 대멸종에서 살아남은 생물들이 번성하였고 새로운 생물종이 출현하였다. 그래서 말기에는 공룡, 암모나이트 등 생물의 대멸종이 있었다. 대멸종은 자 고생대 때 3번, 중생대 때 2번이야. 근데 중생대 말에 대멸종의 원인은 공룡, 암모나이트 등이 생물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소행성 충돌하고 화산 폭발이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바다에는 뭐가 살았냐? 암모나이트라든지 해양 파충류가 번성했고 육지는 공룡, 육상 파충류, 거시식물, 은행나무, 소나무 등이 번성했다. 그리고 속시식물, 조류, 시조새, 그리고 다음 시대에 번성할 이렇게 속시식물이나 원시포유류가 등장했어. 그 다음 보자. 상캄브리아에 되는 보충자료에 보면 거의 화석이 없었다. 있어봤자 뭐 옆에 보면 스트로마톨라이트하고 에이디아카라 동물분밖에 없어. 근데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남세균의 점액질이 모래나 진흙과 같은 부유물이 달라붙어가지고 만들어진 퇴적 구조로 가장 오래된 생물의 흔적이다. 에디아카라 동물부는 약 6억 년 전에 생성된 호주 에디아카라 언덕에서 발견된 무척추 동물인 해파리, 해면 등의 등 골격이나 껍데기가 없는 다사크 생물의 화석이다. 대멸종은 지구의
환경의 극히가한 변화로 대량으로 생물종이 한꺼번에 광범위한 지역에 멸종되는 사건으로서 대멸종은 수만 년, 수백만 년에 걸쳐 일어난다. 넘겨. 그리고 신생대를 봐봐. 신생대를 봐라. 자, 환경은 기후는 초기에는 대체적으로 온난했고 말기에는 빙하기하고 강분기가 반복됐다. 밑에 나왔어. 4번의 빙하기하고 3번의 간빙기가 반복이 됐어. 그러니까 빙하기, 간빙기, 빙하기, 간빙기, 빙하기, 간빙기, 빙하기란 말이야. 4번의 빙하기하고 그 사이에 간빙기가 있었어. 빙하기는 얼음이 오는 거고 간빙기는 얼음이 녹는 시기야. 응? 이해됐지? 그리고 뭐라? 그리고 수르품포는 히말라야 산맥과 알프스 산맥이 형성되며 현재와 유사한 수르품포로 된다. 알프스 산맥은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충돌해갖고 만들어졌고 히말라야 산맥은 유라시아 대륙과 인도 대륙이 충돌해갖고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인도양과 대서양이 넓어졌다. 그리고 생물은 신생대는 뭐의 시대라 그래? 포유류의 시대라 그래. 그래갖고 빙하기에 해수면이 낮아져 얕은 바다였던 곳이 육지로 드러나면서 생물이 여러 대륙으로 이동하였다. 특히나 신생대 때 우리 서해에 있잖아. 서해도 빙하기 때 육지가 돼버린 거야. 그래갖고 중국에 있던 생물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왔어. 이해됐니? 그럼 보자. 그리고 봐봐. 그리고 넓은 초원을 이루었고 현재와 유사한 생물종을 이루었다. 갖고 생물의 종류가 가장 다양했던 지지시대가 신생대야. 그리고 바다에는 화폐석이 번성했고 육지에는 맹어드, 조류, 포유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포유류는 정원동물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급격한 기후변화에도 생존이 가능했어. 속시식물, 참나무, 단풍나무 등이 번성했고 말기에는 인류의 조상이 출현했다. 그러면 지지시대의 평균 기온과 변화. 자, 지지시대는 대체적으로 온난했어. 근데 말기에는 빙하기가 있었어. 근데 중생대는 이산화탄소를 화산 폭발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방출돼가지고 온실효과가 크게 일어나고 0도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어. 빙하기가 없어. 중생들은. 그래가지고 보면 지지시대 동안 지구 기온은 계속 변화했다. 중생대는 지구 평균 기온이 높은 시기로 빙하기가 없었다. 빙하기에는 해수면이 낮아진다. 그래서 해수면의 높이는 중생대가 가장 높다. 그리고 신생대는 말기에 4번의 빙하기하고 3번의 간빙기가 있었어. 그리고 옆에 보자. 대륙이 이동할 때 환경변화, 대륙이 합쳐질 때는 해안선의 총 길이가 감소하여 얕은 바다의 면적이 감소로 해양 생물의 서식지가 감소하고 해류가 단순해져서 기후대가 단순해진다. 그래갖고 생물의 수가 감소했다. 멸종이 일어났다. 대륙이 분리될 때는 해안선의 총 길이가 증가하여 대륙분의 면적이 증가로 해양 생물의 서식처 증가, 해류가 복잡해져 기후대가 복잡해진다. 생물의 수가 증가했다. 그 외의 대멸종은 원인은 봐라. 기후변화, 대륙의 이동으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변하거나 온실기체의 농도가 변화로 인한 지구 기후변화는 지구의 기온, 강수량을 변화시켜 대멸종을 일으킬 수 있다. 해양 환경의 변화는 대규모 적조 현상이 발생하며 적조라는 건 바닷물이 빨개지는 거야. 해양의 순환이 변하면서 해양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어 해양생물의 급격한 멸종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대멸종과 생물의 다양성. 대멸종의 원인은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다. 대멸종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더해져서 작용한 걸로 추정된다. 대륙 이동에 따른 수륙분포의 변화,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기후대가 변화하고 단순해졌다. 그리고 소행성 충돌, 운석 충돌, 소행성 충돌로 발생한 먼지 구름이 햇빛을 차단하여 기온이 하강하였다. 특히나 중생대 말에. 그리고 식물의 광합성이 감소하면서 했고 대규모 해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화산 폭발이 있다. 방출된 화산재가 햇빛을 차단하여 기온을 하강하였고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등이 화산가스가 대기로 유입되면서 산성비가 되었고 이 온실효과를 일으켜갖고 기온이 상승하였다. 그러니까 화산 폭발은 기온을 낮추기도 하고 기온을 높이기도 해. 화산재에 의해서는 기온이 낮아지는 거야. 근데 온실기체는 이산화탄소나 메테인에 의해서는 기온이 높아지는 거야. 이해됐니? 한번 보자. 크게 지질시대의 대멸종의 원인을 설명하는 가설 타당성 평가하기. 그림은 지질시대 동안에 지구에 존재하는 해양생물의 과해 수변화를 나타내는 거다. 근데 대멸종의 횟수는 크게 5번 있었다. 고생대 때 3번, 중생대 때 2번이야. 근데 고생대 말에 3번째 대멸종이 가장 큰 대멸종이야. 생물의 수가 급격히 줄었단 말이야. 한번 보자. 첫 번째, 봐봐. 대멸종의 첫 번째, 고생대 첫 번째 대멸종의 원인은 빙하의 확장으로 인한 해수면 하강, 기온 하강 등이고, 고생대의 두 번째 대멸종은 기온 하강, 해양의 무산소화, 그리고 세 번째는 미줄거나. 이게 가장 큰 대멸종이고, 이거 원인은 판기아 형성, 화산 폭발로 인한 온난화, 소행성 충돌 등, 그래갖고 삼엽충이나 방주충이 멸종했다. 그리고 중생대의 첫 번째 대멸종은 판기아 분리에 따른 화산 활동 등에 의해서 원인이다. 그리고 중생대 두 번째, 5번째 대멸종은 소행성 충돌하고 미출과 화산 폭발 등으로 공룡이나 암모나이트 등이 멸종했다. 그 다음 보자. 대멸종의 원인을 설명하는 화산 폭발설의 타당성은 시베리아 지역에 있는 거대한 용암대지는 고생대 말기에 시베리아 지역의 대규모 화산 폭발이 수백만 년 동안 계속되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에 지구에 있던 생물종의 90% 이상이 멸종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대멸종 이후 생물의 다양성 변화. 대멸종 시기에 지구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은 멸종했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생물들은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면서 생물의 다양성은 증가되었고 오늘날 생물의 다양성을 형성했다. 공룡이 멸종된 자리에 살아남았던 포유류는 신생대에 번성할 수 있었다. 이해됐지? 그리고 15페이지 한번 풀어봐. 얘들아.
보자. 1번에 남세균, 2번에 스트로마톨라이트, 3번에 판게아, 4번에 양치식물, 5번에 빙하기, 6번에 암모나이트, 7번에 간빙기, 8번에 생물의 다양성, 그 다음 1번에 X00X, 2번에 XX00, 3번에 중생대, 4번에 1번에 C, 4번에 2번에 이야. 나머지 21페이지까지는 숙제. 그 다음 22페이지 펴세요. 봅시다. 이제 변이와 자연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야. 그러면 진화라는 게 뭐냐면, 야, 생물이 종의 수가 늘어나는 게 진화야, 진화. 생물이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다른 종으로 변해. 그래가지고 종수가 늘어나는 게 진화다. 결과적으로는. 그럼 보자. 그러면, 야, 진화가 일어나려면 뭐가 일어나야 돼? 변이가 일어나야 돼. 보자. 자, 첫 번째 변이를 보자. 변이는 뭐야? 자, 변이란 건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 나타나는 형질 차이를 변이라고 한다. 변이는 뭐다? 같은 종 사이에 나타나는 형질 차이. 같은 종에서 나타나는 형질 차이가 뭐다? 변이야. 형질이 뭐야?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나 성질이야. 완두콩이 둥그런 거, 주름진 거, 완두콩이 색깔이 녹색인 거, 황색인 거, 이런 것들이 뭐다? 다 형질이야, 형질. 같은 종에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 얼굴이나 모습이 키라든지 그게 다 다르잖아. 이게 뭐야? 형질 차이야. 형질 차이. 이해됐어? 그럼 보자. 자, 변이는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 나타나는 형질 차이를 변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변이는 말하는 변이는 유전적 변이가 있다. 변이는 두 개의 종류가 있어. 유전적 변이하고 비유전적 변이가 있어. 말 그대로 유전적 변이는 유전자가 변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유전이 돼. 얘는 유전이 된다.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어. 근데 얘는 유전이 안 돼. 비유전적 변이는. 자, 봐라. 결에 나왔어. 보충결에 유전적 변이와 비유전적 변이는 봐라. 비유전적 변이는 유전적 변이와 달리 환경의 영향으로 나타나며 자, 밑줄 그어잉. 자, 유전적 변이는 자, 옆에 보면 개체가 가진 유전자 차이로 나타난다. 즉, 유전자 차이는 유전 정보의 차이다.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이 된다. 진화의 원동력이다. 봐. 야, 유전적 변이는 뭐라고? 유전자 차이로. 즉, 유전자는 뭐냐면 DNA의 특정한 부위야. 얘가 유전 정보를 갖고 있어. 이 유전 정보대로 형질이 발현되는 거야. 나타나는 거야. 갖고 개체가 가진 유전자 차이로 나타난다. 그래갖고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이 돼. 그리고 이게 이 유전적 변이가 다른 생물종으로 분화되는 진화의 원동력이다. 이게 있으니까 유전적 변이가 생기니까 다른 생물종으로 나뉠 수가 있어. 나뉠 수가 있어. 너 있지. 이거 하고 있네.
봐봐. 그리고 변이에는 유전적 변이에는 무당벌레 딱지 날개에 무늬와 색이 다양하다. 그리고 사람 앵무새의 깃털색이 다양한 거 이게 유전적 변이야. 근데 비유전적 변이는 봐라. 유전적 변이와 달리 환경에 영향받는다. 그리고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는다. 야, 훈련으로 단련된 사람은 근육이 발달하지만 이 형질은 자녀에게 유전되지 않는다. 어린이 홍학의 몸 색깔이 흰색이지만 자라면서 먹이의 종류와 양에 따라 제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는 붉은 무늬가 나타난다. 야, 아빠가 엄청나게 운동을 갖다가 많이 갖고 근육을 키웠어. 그럼 딸도 근육이 커져서 태어나? 아니야. 이 비유전적 변이는 자손에게 형질이 유전 안 돼. 이해됐지? 그러니까 뭐 카렌족이라는 게 있어. 저기 동남아시아에 여기다 목에다가 링 띄우잖아. 그래갖고 억지로 목을 길게 하잖아. 그러면 딸이 목이 길게 태어나? 아니야. 후천적으로 얻은 환경에 의한 거는 요 비유전적 변이는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 안 되는 거야. 응? 이해됐지? 그다음 보자. 그래가지고 그다음 두 번째 변이가 나타나는 과정과 개체가 가진 유전자 차이에 따라 합성되는 단백질의 종류와 양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형질의 차이, 변이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유전자의 차이, 즉 유전 정보의 차이에 의해서 다른 단백질의 종류가 바뀌고 양도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형질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야. 그럼 보자. 자, 뭐가 있냐?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크게 갑자기 돌연변이가 있고 돌연변이하고 뭐가 있다? 유선 생식 과정의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돌연변이하고 뭐가 있다? 자, 유선생식. 야, 무성생식하고 유선생식이 있어. 무성생식은 뭐야, 얘들아? 성의 구분이 없어. 그래갖고 생식세포를 안 만들어. 뭐 분열법, 출합법, 세균 곰팡이, 그리고 영양생식이 있어. 근데 유성생식은 암수 구분이 있어. 그리고 생식세포를 만들어. 갖고 생식세포가 결합한단 말이야. 갖고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갖고 우리 사람이 수정란이 되듯이 이게 유성생식이야. 근데 유성생식 과정에서 생식세포에 다양한 조합이 생긴다. 조합에 의해서 개체마다 조금씩 변이가 나타나는 거야. 조금씩 다른 거야. 그럼 보자. 변이가 나타나는 변이는 오랫동안 축적된 돌연변이와 유성생식 과정에서 일어나는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으로 발생한다. 돌연변이는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갑자기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걸 돌연변이라고 해. 이해됐어? 돌연변이는 봐라. 뭐야? 일반적으로 돌연변이는 생존에 불리하지만 환경 변화로 돌연변이가 생존에 유리해지면 집단 내에서 돌연변이의 유전자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돌연변이는 삐꾸야. 생존에 불리해. 근데 만약에 이 돌연변이가 생존에 유리하면 이 집단에서 이 돌연변이의 발생 비율이 증가하는 거야. 그다음 보자. 자, 돌연변이는 DNA의 유전정보에 변화가 생겨가지고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뭐라 그래? 우리는 돌연변이라고 해. DNA의 유전정보에 변화가 생겨. 그래갖고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 그래? 돌연변이라고 해. 돌연변이는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지며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다.
돌연변이는 뭐라고?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지고 미친 거 자손에게 유전된다. 전달될 수 있다. 그럼 보자. 그러면 돌연변이한 변이는 봐라. 푸른색 깃털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흰색 깃털 유전자가 나왔다. 새로운 유전자가 출현했다. 흰색 깃털 유전자에 의해 흰색 깃털 공작이 나타난다. 새로운 변이의 출현이다. 흰색 깃털 공작은 자손에게 흰색 깃털 유전자를 물려준다. 공작 집단의 변이가 다양해진다. 자, 돌연변이는 DNA에 유전 정보에 변화가 생겨갖고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갑자기 자손에게 나타나는 게 돌연변이야. 근데 돌연변이는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지고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다. 그러면 봐. 야, 원래는 공작이 푸른색 깃털 유전자야. 근데 돌연변이가 생겨갖고 뭐가 흰색 깃털 유전자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푸른색 깃털 유전자는 색소 단백질이 이게 색소를 합성하는 효소가 다량으로 만들어져. 그러면 이 합성 요소가 색소 단백질을 합성해라고 형질의 차이가 푸른색의 깃털의 공작이 되는 거야. 근데 이 푸른색 깃털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버려. 그러면 흰색 깃털 유전자가 생겨. 그러면 색소 단백질이 합성이 안 돼. 라고 흰색 깃털 공작이 생기는 거야. 즉, 푸른색 깃털 공작만 있던 집단에서 흰색 깃털 공작이 나타나 변이가 다양해진다. 그리고 옆에 나왔지. 유성생식은 뭐야? 암수 구별이 있고 생식세포를 만든다 했어. 자, 유성생식은 옆에 보충자료에 나왔다. 암수 생식세포가 수정하여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생식 방법이다. 생식세포 분열을 통해 부모로부터 각각 절반의 염색체 유전자를 가진 암수 생식세포가 형성되고 이들이 수정하여 자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다양성이 증가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야, 무성생식은 한 놈만 만든 거야. 딱 부모하고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갖는 개체를 만드는 거야. 근데 야, 유성생식은 다양한 생식세포가 만들어갖고 이 생식세포가 다양한 조합으로 만나니까 다양한 형질을 가진 자손이 생겨. 그러면 누가 환경적에 유리하다? 유성생식이지. 왜? 무성생식은 다 죽거나 다 살거나 뭐 아니면 도야. 근데 환경이 변해도 유성생식은 살아남을 개체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환경적에 유리한 게 유성생식이다. 한번 보자. 그러면 두 번째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이 유성생식 과정에서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이다. 유성생식 과정에서 유전자 조합이 다양한 생식세포를 형성하고 이 암수 생식세포가 무작위적으로 수정하여 형질이 다양한 자손이 나타난다. 봐봐. 유성생식 과정에서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 봐봐. 얼룩무늬 털을 가진 부모에게서 유전자 조합이 다양한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암수 생식세포가 무작위적으로 수정하여 유전적으로 다양한 자손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얼룩무늬 털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무늬의 강아지가 태어난다. 흰색 강아지, 얼룩 강아지 또는 갈색 강아지가 태어날 수 있다. 왜? 유성생식 과정에서 다양한 생식세포를 만들고 이 생식세포들이 다양한 조합의 수정란을 만든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형질이 다양해져. 그래갖고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어. 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변이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 두 가지야. 뭐야? 돌연변이하고 뭐야? 유성생식 과정에서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이다. 이해됐지? 오늘은 여기까지 해. 오늘 좀 빨리 끝낼게. 여기까지. 오늘 배운 거 이해했어? 됐어. 빨리 가세요. 오늘.